혹시 마포에서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시다 얼마 전 가게를 정리한 박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일군 가게를 접어야 했던 그분의 눈물,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 마트에만 가도 한숨부터 나오는 금사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이게 혹시 우리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누군가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부를 쌓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남들 모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수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그대로 떠나보낼지도 모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 혹시 믿으십니까? 여기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포에서 30년 넘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던 박 사장, 박영수. 얼마 전 그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마포 설렁탕의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낡고 해진 사전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박 사장은 요즘 아침을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뽀얀 국물을 우려내느라 주방이 한증막 같았을 시간입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한 김진태 부장뿐입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낙이라면 낙입니다. 그래도 자네는 속 편하겠네. 평생 일군 가게 정리하고 받은 목돈으로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으니. 김 부장의 말에 박 사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떵떵거릴 게 뭐 있나. 그냥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네랑 이렇게 커피나 한잔할 수 있으면 됐지. 근데 말이야, 진태야.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지 않나? 마트에 갔다가 사과 하나 집어 들었는데 이게 금을 발라놨나 싶더라니까. 기름값은 또 어떻고. 내 차가 기름을 마시는지 내가 기름을 마시는지 모르겠어. 박 사장의 푸념에 김 부장은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게 다 신호야.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가 고요한 법이라고. 요즘 심상치가 않아. 신문만 봐도 뉴스만 틀어도 온통 심상찮은 이야기뿐이잖아.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워런 버핏 같은 큰손들이 왜 수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아나? 그 사람들은 냄새를 맡은 거야. 곧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걸. 박 사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친구의 노파심으로만 보였습니다. 에이, 사람 불안하게 무슨 소리야. 위기 말은 많아도 세상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나.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하루하루 국밥 말아 팔고 월급 받아 살면 그만이지. 그런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랑 상관없어. 난 말이야, 이 가게 판 돈으로 아들 녀석이 추천해준 곳에 싹 다 넣었어. 요즘 세상에 은행에 돈 묵혀두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더군. 매달 따박따박 이자가 지금껏 내다 국밥 팔아본 돈보다 많을 거라는데 무슨 걱정이야. 자신감 넘치는 박 사장의 말에 김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친구의 부푼 꿈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부장의 눈에는 박 사장의 희망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다만 친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귓가에는 아들이 했던 말이 꿀처럼 달콤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아버지 노후 책임지고 황제처럼 모실게요. 이 투자 하나면 평생 일 안 하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30년 넘게 국밥을 말아내느라 굽었던 허리를 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황제처럼 만들어주겠다던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매달 통장에 찍히던 이자는 어느 날부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아버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곧 대박이 터질 겁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박 사장은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피부치인데 설마 아버지를 속일 리가 있겠나.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박 사장 앞에는 엉망으로 취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전부 사라졌어요. 아버지 평생이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의 울음 섞인 고백은 박 사장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박 투자는 실체도 없는 신기루였고 거품이 꺼지자 모든 것이 한 줌의 재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 새벽마다 일어나 뽀얀 국물을 우려내던 그의 땀과 눈물이 아들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김 부장이 굳게 닫힌 문을 수없이 두드린 뒤에야 그는 유령 같은 몰골로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냉골이었고 식탁 위에는 며칠은 되어 보이는 굳은 밥과 마른 반찬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박 사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야, 나 뭐가 잘못된 걸까? 평생 남 속이지 않고 내 국밥 한 그릇에 정성 하나는 진짜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야. 김 부장은 차마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미리 싸들고 온 따뜻한 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그저 아들을 믿었고 더 나은 삶을 꿈꿨을 뿐이야. 세상이 너무 험해진 거야. 기억나나? 예전에 내가 자네한테 폭풍이 올 거라고 했던 말. 그 폭풍은 말이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휩쓸어가. 다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폭풍우 속에서 부서진 배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살아남는 거지. 김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평생 돈의 흐름을 봐왔어. 돈이라는 녀석은 뜨거울 때 모여들었다가 차가워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금이 바로 그 썰물 때야. 경제는 말이야. 대략 18년에서 20년을 주기로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이론이 있어. 지금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그 격차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수준이라고 하더군. 정부 빚은 통제가 안 되고 사람들 카드빚 연체율은 치솟고 있어.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겠나?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거지. 비상금이 한 달 치생활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런 상황에서 작은 충격 하나만 와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네. 박 사장은 멍한 눈으로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였습니다. 김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박 사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수야, 30년 전 자네가 나한테 장가 2,000하라고 말없이 쥐어줬던 그 돈 기억하나? 내가 그거 갚겠다고 할 때마다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라며 손살에 치던 자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나 그 돈으로 종잣돈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그 돈에 내 마음 조금 보탠 걸세. 이걸로 다시 시작하게. 통장을 받아든 박 사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일으켜 세우려는 친구의 진심 앞에서 그는 무너진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우정이 그 낡은 통장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오열하며 김 부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태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자네 말이 다 맞았어. 나는 내 피땀 쥔 돈을 지키는 방법조차 몰랐던 거야. 평생 국밥 그릇만 들여다봤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과 귀를 막고 살았어. 그게 최선입니까? 아니, 그게 최선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지키는 최선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었는데. 김 부장은 우는 친구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네.
영수야, 우리는 이제 생존을 넘어 어떻게 다시 번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야. 정부는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려 할 걸세. 그럼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덮치겠지. 그럴 때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것들이 있어. 바로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이나 망하지 않을 튼튼한 회사의 주식 같은 것들이지.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가 재편되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네. 폭락장에서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김 부장의 말은 더 이상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친구에게 건네는 유일한 동화줄이자 희망의 설명서였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쥐어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믿음,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돈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새벽 공기 속에서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희미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한탄하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작은 기회라도 찾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김 부장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영수야, 2026년이든 2027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언제 파도가 닥쳐도 부서지지 않을 나만의 튼튼한 둑을 지금부터 쌓아 올리는 것이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그 첫 번째 벽돌을 쌓는 날이 되어야 하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에 우리는 준비해야 하네. 박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이곳에 35년간 대한민국 대표 전자회사에서 청춘을 바친 최인규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가을 동기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크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그의 35년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의 은퇴 후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롭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뒤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낙입니다.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인생도 저렇게 서두르지 않고 제때에 맞게 익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예전 같으면 실적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이제 그는 신문 경제면과 유명 경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세상의 흐름을 공부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지는가? 달러는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가? 35년간 제품 개발에만 몰두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이동진 씨가 흥분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외제차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규야, 너 아직도 그 퇴직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아먹고 있냐? 이 사람아, 그러다 벼락거지 되는 세상이야. 동진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최인규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네오퓨처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내가 아는 동생이 여기 연구원이야. 지금 개발 중인 치매 신약이 대박이라더군. 미국 FDA 승인만 나면 주가가 10배, 20배는 뛸 거래. 나 벌써 이걸로 2차 뽑았다. 동진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인규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딱 1억만 투자해봐. 내년 이맘때는 우리 같이 지중해 크루즈 위에서 와인 마시고 있을 거라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노후는 황제처럼 살아봐야지.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최인규 씨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이대로 가다간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동기 모임에 나간 최인규 씨는 더욱 큰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진 씨가 술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그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 은행의 VVIP 고객 최인규 부장님이십니다. 인규야, 너는 그렇게 평생을 안전하게만 살아서 좋겠다. 우리는 모험이라도 해보는데 자네는 그냥 앉아서 늙어 죽을 셈이냐? 좌중에서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 순간 최인규 씨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진아, 나는 황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네. 그저 내 아내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집만 있으면 만족해. 나는 말이야, 내가 5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는 내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자네가 말한 그 바이오 회사,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군. 내 35년이 담긴 돈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곳에 던져넣고 싶지는 않네. 차라리 아내와 함께 장 보고 손주들 용돈이나 넉넉히 주는 소박한 행복을 지키겠어. 그 말에 좌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없이 그의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최인규 씨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세상은 2026년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영끌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인규 씨가 아내와 함께 베란다 텃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흐느낌에 가까운 동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인규야, 나 좀 만나줄 수 있나? 약속 장소에 나타난 동진 씨는 불과 1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번쩍이던 외제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바이오 회사는 임상 실패 공시와 함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는 퇴직금은 물론 아파트 담보 대출금까지 모두 날린 뒤였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았어. 나는 황제가 되려다가 거지가 됐구나. 내 욕심이 내 평생을 다 잡아먹었어. 동진 씨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최인규 씨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말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며 그의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동진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돈은 잃었지만 자네 곁에는 가족이 있고 내가 있지 않나.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게.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과 사람이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온 최인규 씨는 자신의 통장과 자산 현황을 아내와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즉시 현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20만 원 남짓이라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은 자신이 평생 다녔던 전자회사와 국내 1등 통신사, 그리고 대형 은행주처럼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아내와 여행을 가고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가가 싸진 지금이 배당주를 조금씩 더 사 모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비상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하고 자식들이나 동진 씨처럼 어려운 친구를 도울 최소한의 실탄이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폭풍우 속에서 화려하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인규 씨는 동진 씨를 불러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노트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진아, 은퇴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지키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최선이야.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최대한 길게 보고 나누어 투자하는 것. 그게 내가 지난 1년간 공부해서 내린 결론일세. 그의 노트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경제 용어와 원칙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온과 안정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의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2027년 봄,
최인규 씨와 그의 아내는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조용한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묵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아내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걱정 없이 두 손 잡고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최인규 씨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황제의 삶을 꿈꾸며 신기루를 좇았던 친구의 무너진 뒷모습과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지키며 아내와 함께 서 있는 자신의 지금.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맑게 갠 하늘처럼 고요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마포설렁탕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그분 혼자만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아들이나 친한 친구가 와서 이거 원금 보장된다. 이거 하나면 노후 걱정 끝이다 하는 달콤한 유혹을 건네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 원금도 보장해주고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말로 은퇴하신 분들의 목돈을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금융사기에 약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요즘 너무 복잡해진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돈을 빨리 불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평생 땀 흘려 돈은 열심히 모았는데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안전하게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업 최 부장님이 늘 지켰다는 원칙. 내가 5분 안에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박 사장님처럼 자식 말만 믿고 혹은 친구 말만 믿고 내 전 재산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덜컥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박 사장님 친구분이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주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돈을 불리겠다고 섣불리 덤벼드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현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자산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위험한 상품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최 부장님을 한번 보시죠. 이분의 방법은 뭐 대단하고 화려한 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막 불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가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최 부장님은 퇴직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습니다. 첫째, 매달 월급처럼 돈이 나오는 연금보험에 넣어두고, 둘째,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튼튼한 회사 주식을 사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셋째,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자금 관리의 3가지 기본 원칙, 즉 매달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 그리고 언제든 돈을 쓸 수 있는 비상 대처 능력을 모두 갖춘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일수록 자산이 연금이나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골고루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 부장님처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하루하루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1년에 4에서 6% 정도 월세 받듯이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아이고 내 돈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좋은 회사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 부장님은 은퇴했다고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제 신문도 보고 좋은 영상도 찾아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네오퓨처 바이오 같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는 겁니다. 금융 지식으로 나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노후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쥐는 길입니다. 결국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노후의 행복이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 지혜와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박 사장님처럼 한순간에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최 부장님처럼 든든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방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내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연금, 배당주,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나누어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고 내 돈을 지킬 지혜를 스스로 꾸준히 쌓아나가야 합니다. 다가올 경제 폭풍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박 사장님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전 재산을 거는 위험한 선택을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건데요. 내년 2025년에는 한 분이시면 대략 3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과는 또 다른 거라서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약속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주택연금만 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거죠.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하는 방식인데 혹시 집값이 더 많이 남으면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모자라도 더 내라고 하지 않으니 정말 안전한 평생 월급 통장인 셈입니다. 최 부장님이 즉시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주택연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아직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내 손으로 돈을 벌면 경제적인 여유는 물론이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박 사장님의 진짜 비극은 돈을 잃은 것보다 금융에 대해 너무 모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네오퓨처 바이오처럼 이름만 번지르르한 상품에 평생 모은 돈을 맡기지 않으려면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최소한은 알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 계신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부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까지 다 알려주고요.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키오스크 사용법도 가르쳐줍니다. 이런데 참여하시는 게 최 부장님이 매일 경제신문 보고 공부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만큼 내 돈을 지키는 확실한 백신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말이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 부장님이 5분 안에 설명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쳐다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장님의 지혜는 퇴직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은 분산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노후 자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혹시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활용해 보세요. 이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채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의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목표 시점에 맞춰서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라는 편리한 상품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노후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 둘째는 배당금이나 월세처럼 중간중간 채워지는 물통. 마지막 셋째는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상저수지입니다. 이게 바로 최 부장님이 돈을 관리한 방법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두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나빠져도 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급한 일이 생겨도 예금을 깨서 쓰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든든한 노후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챙기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단단한 성과 같습니다. 거친 세월의 강을 맨몸으로 건너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 내려놓으니 손에 남은 것은 굽은 마디와 깊은 주름뿐. 황혼의 노을빛 아래 잠시 숨을 고르니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구나. 내 평생의 땀방울. 그저 따스한 밥 한 끼와 자식들 웃음소리 들리는 아랫목을 위함이었거늘 이제 와 돌아보니 남은 길은 어찌 걸어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분의 노후를 마주했습니다. 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잃고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단단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비단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깊은 한숨 속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원망과 함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꼼꼼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노후를 설계한 최 부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경제신문을 읽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며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가꾸어가는 모습. 그분의 평온한 미소는 그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파도 앞에서 누군가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갔고 누군가는 스스로 튼튼한 방주를 만들어 평화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는 박 사장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당신의 귀한 삶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와 눈물로 얼룩져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님처럼 되는 길이 결코 특별하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확천금의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소중히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라가 마련해준 최소한의 울타리인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지붕과 같습니다. 그저 나는 몰라도 된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은 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금융교육과 디지털 배움터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길잡이의 손과 같습니다.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당신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분 안에 설명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최 부장님의 지혜로운 원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냉철한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과 꾸준히 채워지는 물통, 그리고 만약을 위한 비상저수지를 만들어두는 것. 이것은 당신의 남은 하루하루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우고 걱정이 아닌 웃음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숭고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행복과 감동으로 채워나갈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쓸쓸한 황혼이 아닌 따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저녁 노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설렘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 보면 숨이 턱턱 막히시죠? 병원비, 약값, 전기요금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60대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살림도 팍팍한데 요즘 힘들다는 친구의 하소연을 외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밥 한 끼 사주고 딱한 사정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내 통장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아 헛헛해지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62세 최선희 씨가 친구 돕는 게 죄가 될 줄은 몰랐다 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딱한 마음에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고 이젠 감당 못할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놈의 정치인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작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더 늦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노후를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67세 김상규 씨는 광주에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생산부 부장으로 일했고 정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이었다. 평생을 일터와 집만 오가며 살다 보니 친구라곤 퇴직 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 몇 명뿐이었다. 김 씨의 집 현관 앞에는 닳고 다른 회색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고무 밑창이 갈라지고 끈이해진 그 운동화는 김 씨가 매일 아침 탑골공원까지 걸어갈 때 신던 것이었다. 이 신발만 신으면 편해서요. 새 거 사긴 아깝잖아요. 그는 늘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그 낡은 운동화엔 세월과 고독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새벽에 공원 돌고 동네 커피숍에서 신문 읽고 아침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 없는 하루의 무게는 버거워졌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그럴 즈음 40년 지기 친구인 최영달 씨에게 전화가 왔다. 상규야, 요즘 뭐하냐? 나도 이제 일 접었다. 반가운 목소리에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노인네 다 됐네. 얼굴 좀 보자. 둘은 오랜만에 만났다. 처음엔 퇴직 후의 여유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 넌 좋겠다. 퇴직금 많이 받았잖아. 나 같은 사람은 퇴직금도 없이 나왔지 뭐. 최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씁쓸했다.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최 씨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 야, 오늘 점심이나 먹자. 밥값은 다음에 낼게. 이번에 전기세가 너무 나와서 죽겠다. 진짜 살기 힘들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김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그래도 40년 지기 친구 아닌가. 그는 처음엔 몇 번 밥을 샀다. 하지만 며칠 뒤 최 씨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상규야,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다음 달에 연금 들어오면 바로 줄게. 김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친구니까라는 마음에 돈을 건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뜸했다. 그리고 어느 날 최 씨가 다시 전화했다. 야, 지난번에 너무 고맙다. 근데 이번 달도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만남은 점점 불편해졌다. 최 씨는 만날 때마다 생활고를 토로했고 김 씨는 듣는 내내 죄책감을 느꼈다. 넌 좋겠다. 아직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나는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야.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어렵잖아. 아니야. 너는 여유 있잖아. 나만 망했지. 그 대화를 마친 날 밤, 김 씨는 거실 불을 끄고 그 낡은 운동화를 바라봤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지? 그는 그날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 며칠 뒤 최 씨가 집 근처로 찾아왔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야, 미안하다. 나 진짜 이번엔 꼭 갚을게.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또 돈 얘기야? 그럼 어떡하냐? 나한테 기대할 사람 너밖에 없는데. 그 말에 김 씨의 얼굴이 굳었다. 나밖에 없다는 말이 부담으로
의무로 들렸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가 결국 닫았다. 이번엔 안 되겠다. 나도 여유 없어. 그러자 최 씨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럼 그렇지. 돈 있을 때는 잘난 척하더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 씨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최 씨는 너 변했구나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다. 우린 40년 친구였잖아. 김 씨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한참 걸었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고무 밑창이 찍찍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시간이 지나며 김 씨는 점점 외출을 줄였다. 친구와의 만남이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 최 씨의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규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 부탁이다. 전기 끊기기 전에 20만 원만 도와줘라. 너는 아직 형편 괜찮잖아. 나는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김 씨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문 옆에 써져 있었다. 그 신발처럼 그들의 관계도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상규 씨는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몇 해 전 퇴직 선물로 받은 그 신발은 이제 바닥이 닳고 옆구리가 터져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신발도 참 오래 버텼네. 나보다 낫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최영달 씨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다세대 주택 3층, 철문에는 녹슨 명패가 달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상규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에 최 씨가 서 있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식탁 위에는 컵라면 2개와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고 TV에서는 난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왜 왔냐? 그냥 궁금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오래된 우정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공기에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야, 미안하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최 씨가 입을 열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애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너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건 친구가 아니라 세월에 짓눌린 한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10만 원이다. 이번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대신 우리 둘 다 이제 각자 살자. 최 씨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힘들다, 영달아. 돈보다 더 큰 게 무너지고 있어. 마음이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냐? 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나도 내 노후를 좀 지켜야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오래된 우정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 씨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최 씨가 중얼거렸다. 그래, 너는 늘 바른 사람이었지. 나 같은 놈이랑은 다르니까.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김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옆 벤치에는 매일 보던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레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늙었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 참 다행이야. 그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김 씨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아직 그런 따뜻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놓아주자.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다. 그 후로 김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탑골공원에서 혼자 운동을 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자신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노인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고 불평보다 웃음이 많았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 만난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아저씨, 신발이 참 오래됐네요. 그래도 정이 느껴져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바닥이 더 닳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운동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신발 덕분에 내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버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다시 공원을 걸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영달아, 너도 잘 버티고 있겠지? 그는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김 씨는 스스로에게 작은 원칙을 세웠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면 미안해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요즘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걷는다. 발밑에서 들리는 찍찍 소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그건 오래 버텨온 인생의 리듬이고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혼자 걸으세요? 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혼자가 외롭기도 하지만 때론 자유롭죠. 김 씨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표정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오래된 운동화를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한 신발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너 덕분에 이제는 내 발로 내 길을 걷는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친구와 함께 젊은 시절의 공장을 걷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그 발밑엔 새 운동화가 반짝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세 박은자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교육청에서 35년간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매달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늘 말했다. 내 인생은 큰 돈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예요. 은자 씨의 하루는 단정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동쪽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언제나 정갈한 컵과 티포트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2개가 자라 있었다. 그녀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일기를 썼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얼마 전 새로 산 흰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신발은 새 출발의 상징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산 게 이거예요. 낡은 운동화처럼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허전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평생을 일로 채워온 하루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은자 씨는 그 공백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나답게 쓰는 법을 배웠다. 책을 읽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말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챙기느라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어요. 이젠 그 반대로 살아보려 해요.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퇴직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오랜 친구였던 김정숙 씨가 연락을 해왔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였다. 은자야,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 반가운 마음에 나갔지만 대화는 금세 무거워졌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남편 사업 망하고 아들도 취직이 안 돼. 너는 좋겠다. 연금 나오니까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처음엔 공감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정숙 씨의 말은 점점 변해갔다. 은자야, 이번 달에 관리비가 너무 밀려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엔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그때마다 은자 씨는 조심스레 거절했다. 미안해. 나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대신 내가 병원 예약은 도와줄게. 처음엔 이해했지만
친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너도 결국 남들이랑 다르지 뭐. 가진 사람은 몰라, 없는 사람 마음을.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은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면 그 친구가 내 선을 넘은 걸까? 그녀는 며칠 뒤 도서관에서 같은 봉사자 이선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선생님,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도와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선을 안 그으면 결국 자기만 무너집니다. 그 말이 은자 씨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날 저녁 노트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도움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정은 나누되 내 평안은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은자 씨는 마음의 원칙을 세웠다.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되 그 대신 정보와 시간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다음 주 정숙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은자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전세보증금이 밀려서 이러다 쫓겨나게 생겼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복지관에 가서 긴급 지원제도 알아봐 줄게. 너 직접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귀찮아. 그냥 내가 좀. 안 돼. 난 그 일에 손대면 우리 관계가 달라질 거야.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혼자 흰 운동화를 닦았다.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닦고 나니 다시 깨끗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관계도 신발 같아. 때가 타면 닦으면 되고 너무해지면 새로 신으면 되는 거야. 며칠 후 정숙 씨는 연락이 없었다. 대신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박 선생님, 김정숙 씨가 선생님 덕분에 긴급 지원 신청했어요. 덕분에 큰 도움 됐다고 하시네요. 은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다.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 아래서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꼭 돈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며칠이 지나고 박은자 씨는 복지관 강의실 문을 열었다. 그날은 노년의 관계와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의자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강사는 말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랑보다도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벼워지면 좋은 관계고 무거워지면 나쁜 관계예요. 그 한 문장이 은자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바라봤다. 이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편한가? 안녕 지치는가? 하루가 꼬박 걸렸지만 결국 절반의 연락처를 지웠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몇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잘 지내요? 주말에 공원 산책 어때요? 그 주말 3명의 친구가 공원에 나왔다. 셋 모두 그녀처럼 퇴직한 여성들이었다. 서로 손에 텀블러를 들고 흰 운동화를 신고 걸었다. 은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우리 다 같은 운동화네. 그러게요. 다들 새 출발인가 봐요. 세 사람은 웃었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TV 뉴스를 틀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그 뉴스 자막을 보며 그녀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 혼자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힘들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정숙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은자야, 나 이번에 복지관에서 일자리 소개받았어.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내 덕분이야. 그 말에 은자 씨는 눈물이 맺혔다. 정말 잘 됐다. 이제 마음 좀 편하겠네. 응. 이제 나도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흰 운동화 위에 떨어졌다가 맑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엔 각자 자기 길을 걸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은자 씨는 오랜만에 고마운 사람 리스트를 적었다. 거기엔 친구, 봉사 동료, 복지관 직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한 줄씩 쓰다듬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가렵게 해주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다음 주 금요일,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은자 씨는 무대에 올라가 짧게 인사를 했다. 저는 퇴직 후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이젠 압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거요. 청중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서 은자 씨는 이선호 씨와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아마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역시 거리를 둔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나 자신하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자 씨는 현관 앞에 운동화를 벗어놓았다. 그 신발엔 복지관 운동장에서 묻은 흙이 조금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신발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깨끗해진 것 같네. 며칠 후, 그녀는 매일 걷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다. 혹시 혼자 앉아 계세요? 저도 매일 여기 나와요.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같이 앉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땐 생각이 깊어지고 함께 있을 땐 마음이 넓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서로의 자식 이야기, 건강 걱정,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음이 편했다. 헤어질 때 그 여성이 말했다. 선생님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분, 보기 드물어요. 다음에 또 뵈어요. 은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인연은 이렇게 새로 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관계를 끊는 건 외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였어.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가난한 친구를 멀리한 게 아니라 내 평안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은 거였다.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흰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서 반짝이던 그 운동화는 이제 제 인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남은 인생은 이 운동화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반짝였다. 은자 씨의 마음은 그 불빛처럼 환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노년층의 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통계가 적지 않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력, 가구 형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할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월 평균 가구 소득 하위 25%이거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더욱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영향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노후의 행복이 단지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과 감정적 안정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 혼자 사는 노인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관계의 단절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최근 65세 이상 노인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통합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인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은
고립형 네트워크에 속한 노인들이 신체 건강과 정신적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관계의 질이 높고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진짜 핵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거움이나 죄책감, 반복되는 부탁과 피로감이 실제로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만남 뒤에 지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며, 만남 뒤 내가 더 밝아지는지 아니면 무거워지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노년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의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 즉 노년의 부정적인 관계와 고립,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실제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는 노년층 고립 외로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투게더, 커넥트 투게더, 커뮤니케이트 투게더 전략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용 콜센터 운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 방문 서비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해 주거 지원 강화,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이웃 교류 활성화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는 단순한 경제적 복지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사회적 참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 건강, 봉사,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함께함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는 관계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계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주거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주거비 보조, 방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면 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즉, 내가 도와주는 관계뿐 아니라 나 역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영국은 몇 해 전 고립과 외로움 해소를 국가 과제로 삼고 법적 행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지자체마다 외로움 담당 부서를 신설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를 장려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단절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일본 또한 지방 고령자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은퇴한 노인들이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 세대 간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고립감을 낮추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교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다음으로 내 인간관계를 기록하고 점검해 보세요. 만남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만남 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시도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주거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제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봉사나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환경이 다르더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관계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복지제도와 사회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에 용기 있게 선을 긋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복지관, 주민센터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과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누가 나를 돕느냐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바로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 때, 누군가는 텅 빈 마음을 안고 돌아서고, 누군가는 작은 인연 하나에 웃는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다 지쳐버린 김영수 씨의 이야기, 그리고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평안을 지켜낸 박은자 씨의 이야기.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았고 같은 시대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용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영수 씨는 퇴직 후에도 오랜 친구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밥 한 끼, 교통비 몇만 원, 생활비 몇십만 원이 쌓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를 돕는 게 죄가 될 줄 몰랐다. 그가 했던 그 한마디엔 수십 년의 인간관계와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지쳐버린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죠. 반면 은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같은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에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흰 운동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고 새 길을 걷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내가 잘해야 한다, 친구를 버릴 순 없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희생해 본 적이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내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을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대화보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인생에도 따뜻함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내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용기입니다. 이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안녕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다. 관계는 많이 맺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덜 아픈 관계일수록 오래 간다는 걸.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덜 아프고 덜 힘든 관계 속에서 조용히 웃으며 늙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웃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전에 내 마음부터 챙기세요. 내가 무너지면 그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단해지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관계는 나를 서서히 가난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 그리고 이렇게 답하세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깁니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향기가 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세월, 부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내가 잘 걸어온 게 맞나 뒤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내 몸 하나 부수대라 일하며 쌓아 올린 삶인데 요즘 들려오는 세상 소식에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저만큼 번다더라 하는 말들이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았던 기분이 들게 하고 때로는 지난 세월의 고생이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세상이 말하는 평균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거둔 결실과 단 한 사람의 거대한 행운을 섞어버리면 대부분의 성실한 삶은 보잘것없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손때 묻은 낡은 가방 안에는 아직도 빛바랜 사원증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평생의 청춘을 바친 일터의 문을 열어주던 저에겐 훈장과도 같았던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달아빠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면 삑 소리와 함께 굳건히 열리던 그 쇠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제 앞에서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51살의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제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후배의 떨리는 목소리 위로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여보, 괜찮아요? 조심스레 건네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온기마저 서늘하게 느껴졌고 가족들의 말없는 걱정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들은 묵묵히 밥만 먹었고 딸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말했지요. 아빠, 새로 찍을 이력서 사진은 꼭 환하게 웃으면서 찍어요. 애써 감추려는 가족들의 깊은 시름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켠 휴대폰 속 뉴스 제목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나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억울한 마음에 혼자 가만히 셈을 해보았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300만 원을 벌어도 단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3천만 원을 벌면 평균은 570만 원이 되는 것이 세상의 셈법이더군요. 그 허망한 숫자 앞에서 제가 지켜온 삶의 가치들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먼지 쌓인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얇아지는 장고처럼 제 마음도 바닥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아이들 용돈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들이 마치 배 밑바닥에 난 작은 구멍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생을 입었던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파트 시설관리팀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비실 옆 작은 공간에서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팀장이 물었습니다. 오래 일하셨던데 야간 순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힘주어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덜 벌게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제 마음속에선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던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입금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였지만 이상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팍에 매달린 낡은 사원증 대신 이제는 김민준, 석자가 적힌 작은 명찰이 바람에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어린 신입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장님, 순찰 도실 시간입니다. 웃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이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야 할 계단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제 두 발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물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늘어만 가는 병원비 고지서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아내는 달아빠진 행주를 몇 번이고 빨았었고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버스 2정거장쯤은 그냥 걸어 다닙니다. 이것까지 줄여야 해? 그럼 지금은 아껴야지.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서로에게 노를 저으라며 상처를 주고 있었을까요? 어느 주말 저녁,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가 술 기운을 빌려 물었습니다. 너 요즘은 얼마나 버냐?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아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 제가 영상 만드는 거 배웠는데 아빠 인생 이야기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얼음장 같던 제 마음이 뜨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원증을 가만히 눕혀두었습니다. 제 지난 세월을 지우지는 않되 더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을 펼쳐 앞으로의 계획을 한자 한자 눌렀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습관들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한 번 아내 손잡고 산책하기,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이라는 2글자를 지우고 나만의 행복이라는 3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사원증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가 들려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의 남은 절반은 바로 그 온기로 제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 반, 지하 1층 기계실 앞에 서서 손전등을 켭니다. 팬이 도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파이프 위에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맺혔다 사라집니다. 순찰 동선의 마지막 코너를 돌자 우편함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간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203호. 서툰 필체가 어딘가 덜컹거리지만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제 심장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제 손끝의 작은 불빛으로 조금은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와 종이컵 커피를 뽑아 들고 딸아이가 준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셀프 영상을 몇 번이고 찍었다 지우길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눈빛이 흔들려서 말들이 자꾸 엉켰습니다. 결국 가장 단순한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쉰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비교를 멈추고 나를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손에 땀이 맺혀 있던 걸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 식빵과 딸기잼을 꺼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영상 올렸어. 아마 별 반응은 없을 거야. 아내는 말없이 제 커피잔 밑에 작은 봉투를 밀어놓더군요.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 월급 탔을 때 이 돈으로 케이크 사왔잖아. 그때 당신 눈빛을 나는 아직 기억해. 우리 다시 그 눈빛으로 살자. 그 지폐에는 오래된 접힌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을 펴는 동안 제 등허리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영상에 첫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도 67세에 경비 시작했어요. 평균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했는데 오늘 덕분에 숨이 좀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한 줄이 어쩐지 구급약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간 순찰이 끝나면 20분씩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를 펼쳐 표시펜으로 단권화하고 모르는 용어 옆에는 작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지식이 돈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더군요. 물론 집 안의 파도는 한 번에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컴퓨터가 너무 느려 발표 영상 편집해야 하는데 순간 제 입에서 거칠게 튀어나온 말. 지금 이때에 그게 우선이야? 말끝이 가시를 드러내는 순간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 문틈으로 새어나온 침묵이 집안을 오래 떠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아이 방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우선의 순서를 우리 같이 정하자. 그날 우리는 우리 집만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비교 금지 월 3만 원 희망통장 자동이체, 주 1회 가족 산책, 학업 건강 관계 최우선. 네 줄의 원칙이 벽에 붙었습니다. 글씨는 제각각이었지만 방향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동네 복지관의 중장년 상담 창구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말을 오래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경력 전환이 처음엔 자존심을 건드리죠. 그래도 선생님, 지금의 명찰이 선생님을 작게 만들진 않아요. 그 명찰을 다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요. 소개받은 교육과정 목록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전기안전 실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일정표를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우리의 수입이야.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 동기들의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망설였지만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연봉과 보너스 이야기가 공기 중에 기름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얼마 받냐? 예전 같으면 허겁지겁 화제를 돌렸을 겁니다. 그날은 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숫자보다 시간으로 봤지. 새벽 하늘, 딸과의 편집 시간, 아내랑 걷는 강변, 그리고 야간 근무 끝나고 마시는 커피. 꽤 후에 잠깐의 정적 뒤에 누군가가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의 화살이 허공에서 힘을 잃어 떨어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분명히 났습니다. 퇴근길, 저는 오래 묵혀둔 양복 2벌을 들고 나눔 상자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하얀 봉투에 넣고 짧게 적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봉투를 닫고 뚜껑을 덮는 순간
어깨가 스스로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날 밤 영상 댓글에 새로운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선생님,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도 집안 기준표 만들었답니다. 화면 밝기를 낮추는데도 글자들이 오래 빛났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야간 순찰 중에 902호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저는 앞치마를 메고 계셨던 경비 아저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혈압을 재고 따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놓치지. 그래도 사람은 사람 손으로 살아나.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밤이라는 걸요. 자격증 시험 날, 낡은 점퍼 주머니에 딸이 끼워준 젤리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보고 틀려도 괜찮아 딸 올림. 시험지를 뒤집는 순간 손이 덜 떨렸습니다. 결과는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아슬아슬. 그런데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과 순위 대신 어제보다 한 줄 더 이해한 회로가 제게 남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 가게에서 호떡을 샀습니다. 아내는 속이 뜨거워서 조심해 하며 반을 갈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고 뜨거운 설탕의 끈기가 입천장에 닿아 퍼질 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달콤함은 누군가와 반을 나눌 때 비로소 제맛이 난다는 걸. 그날 밤 삼각대를 창가에 세우고 다시 녹화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불빛을 배경으로 손전등을 끄고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불빛과 내 불빛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빛도 누군가의 밤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켤 수 있는 불부터 켭시다. 업로드하고 난 다음 저는 명찰을 벗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촉감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책임질 얼굴이라는 뜻이겠지요. 며칠 뒤 딸과 저는 휴일 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다음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아빠, 구독자분 사연 인터뷰 어때요? 우리 또래 자녀들 이야기랑도 연결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대신 한 가지 약속.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속도로 듣고 이해하고 필요하면 손을 잡아준다.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에 제가 첫 월급으로 사왔던 케이크의 촛불처럼 흔들리며 그러나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기계실과 복도를 걷습니다. 손전등을 비출 때마다 저 멀리서 작은 반사판이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가끔 제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을 저는 이제 인용구가 아니라 생활로 압니다. 평균이 말하는 세상 대신 내가 만들어가는 평균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오늘은 3번 웃고 2번 고마워하고 1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내일은 4번 웃고 3번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 그게 우리 집의 평균입니다. 집 현관을 열면 딸이 붙여둔 종이가 아직도 반짝입니다. 하루에 1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1번 산책, 월 3만 원 희망통장 비교 금지.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명령 완료. 그리고 서랍 속 봉투를 1번 더 만져봅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과거는 그 봉투 안에 잠들어 있고 현재는 내 손전등 불빛처럼 앞을 비추며 미래는 부엌 식탁 위 작은 저금통에 동전이 쌓이듯 차곡차곡 자라납니다. 오늘도 저는 문을 엽니다. 쇠문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통하는 문을요. 제 작은 불빛이 누군가의 밤길을 30초라도 덜 외롭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삼각대 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켜집니다. 우리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전기포트가 조용히 끓어오르면 저는 창문을 조금 엽니다. 선선한 공기가 거실을 스치고 오래 써서 모서리가 반들반들해진 가죽 가계부를 식탁 위에 펼치죠. 고무줄을 푸는 소리가 툭 하고 나면 오늘도 제 하루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6, 이름은 한서정입니다. 남편과 결혼 40년을 넘겼고 두 아이는 독립했어요. 제 손엔 늘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볼펜, 계산기, 그리고 우리 집 평균이라고 적힌 얇은 종이 한 장. 저도 한때는 남들처럼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 평균 월급 400만 원이란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 집 통장 잔고와 남의 평균을 겹쳐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상추값을 고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추 한 단에도 집집마다 다른 쓰임새가 있듯 돈도 우리 집의 사정으로 써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남의 숫자 대신 우리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세 바구니 원칙.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부터 우리는 돈을 세 바구니에 나눴습니다. 살림 바구니 먹고 사는 비용, 비상 바구니 병원 수리 실직 대비, 꿈 바구니 여행 배움, 남편이 퇴직할 즈음 비상 바구니엔 6개월치 생활비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꿈 바구니엔 저의 오랜 소망 바느질 교실 열기를 위한 소액의 씨앗돈이 모여 있었죠. 둘째, 집다운 집. 우리는 큰 평형 대신 관리 쉬운 소형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비, 겨울 난방비, 각종 수리비 집은 커질수록 돈도 같이 부풀어 오른다는 걸 저는 주부의 손으로 배웠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 2개를 놓고 우리 키울 만큼만 키우자고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주되 보증은 절대 서지 않기. 생활비는 주지 않아도 기술과 시간은 늘 내어주기.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제 가계부를 펴서 함께 목록을 줄이고 다음 달에 채울 방법을 같이 찾았습니다. 대신 제가 병원에 갈 때면 아이들은 제 시간을 채워줬습니다. 엄마, 검사 날엔 내가 모실게. 돈 대신 서로의 시간을 주고받는 합의. 우리 가족의 작은 헌법이었죠. 넷째,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은 동네 언덕길 걷기로 묶어두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눈 오면 목도리 두르고, 아플 때 쓰려던 돈의 절반은 아프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운동화는 낡을수록 편안해지고, 저는 그 밑창에 저희 부부의 미래가 덧댐되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째, 배움의 명함. 저는 쉰을 넘기고 자격증 하나를 더 땄습니다. 손바느질 강사 과정. 돈을 벌겠다는 계산보다는 노년의 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였거든요. 복지관에서 봉사로 시작한 작은 수업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참가자들과 한 끼 반찬 레시피를 서로 나눕니다. 제 노후의 수입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 냄새로도 채워진달까요? 이렇게 쓰니 여러분은 그래도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하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어요. 그때 저는 가계부의 비상 바구니에서 돈을 꺼내며 손이 덜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둔 돈은 나갈 때도 품위가 있었거든요. 병실 창가에 앉아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꿈 바구니는 비워도 돼. 대신 우리가 살아난 뒤 다시 채우면 되잖아.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표정 의지와 안도가 섞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끔은 유혹도 있었죠. 친구가 요즘 수익률 좋다며 고위험 투자를 권했을 때 저는 고무줄을 탁 하고 튕기며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 평균을 지킬래. 저 고무줄 소리는 저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경보음이자 안심 신호였습니다. 남들은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는 것 같아도 저는 1칸씩, 그러나 매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벽에 붙여둔 우리 집 평균표의 하루를 체크합니다. 웃음 3번, 감사 2번, 산책 30분, 지출 기록 1회, 연락 한 통. 숫자는 작아도 꾸준함의 모양은 큽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에 산책을 못하고 어느 날은 아이와 통화가 길어져 지출 기록이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살짝 더 채워 넣습니다. 평균은 남이 정해준 기준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드는 리듬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동네 성당 옆 공원에는 토요일이면 작은 벼룩시장이 섭니다. 그곳에서 저는 바느질 교실 친구들과 손수 만든 앞치마와 파우치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거 김치 담글 때 입으세요. 받아드는 손마다 사연이 달라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내 손이 느려서 김치 국물이 자꾸 흘러 하고 웃으셨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 미술가운으로 쓰면 되겠다 며 고마워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노후의 풍요는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손의 넉넉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밤, TV에서 또다시 평균 월급이 흘러나올 때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죽 가계부의 맨 앞장에 쓰인 다짐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비교 대신 기록으로 산다. 기대 대신 습관으로 채운다. 불안 대신 준비로 나아간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제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총합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전세 올랐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지금 이만큼이야. 대신 다음 주말에 같이 집을 더 찾아보자. 이사 비용은 엄마 시간이랑 발품으로 도울게. 딸아이는 한숨 갔던 숨을 내뱉고 웃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답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안에서 미안함 대신 단단함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무한정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나누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노후의 첫 장에서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가계부의 고무줄을 다시 묶습니다. 툭 소리가 작게 울리고 저녁 찻잔에서 김이 오릅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식탁 귀퉁이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남의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의 평균으로 사는 법. 그 법을 지키다 보니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란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꿈꾸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 세 바구니가 진짜 위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제가 바느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밤을 어떻게 덜 외롭게 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심장협착 소견을 받았을 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와 약물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서랍 휩숙이 넣어두었던 비상 바구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고무줄을 풀 때 나는 익숙한 툭 소리처럼 제 마음도 묘하게 안정되더군요. 돈을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두니 막상 꺼낼 때는 불안보다 준비해 두었다는 자부심이 먼저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여보,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 아껴왔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촉감이 촘촘히 꿰맨 바느질 자국처럼 단단히 제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장바구니 물가가 한 달 새 몇만 원이나 더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계산하려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사자 했을 물건들을 한참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붙여 둔 우리 집 평균표를 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지출 기록 1회. 저는 장보기를 끝낸 날마다 영수증을 붙여놓고 아내이자 엄마의 책임이 아닌 우리 가족의 합의로 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불평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딸은 직접 반찬을 만들며 엄마, 된장국은 제가 할게요 라고 했고, 아들은 배달 알바를 하며 이번 달 교통비는 내가 낼게 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족 모두가 평균을 함께 지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바느질 교실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에 나오는 70대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서정 씨, 지난번 앞치마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사위한테 줄 파우치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바늘을 꿰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천 조각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은 힘이 되는 순간, 그것은 통장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과 함께 노후의 외로움은 손끝에서 풀린다는 말을 몸소 느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값이 또 올랐어요. 저희 부부가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요.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지요. 엄마가 당장 큰 돈은 못 줘. 대신 이번 주말에 같이 발품 팔아서 더 나은 전셋집을 찾아보자.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 하루 종일 발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부동산을 돌며 집을 봤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보다 시간이 더 큰 힘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돈뿐 아니라 함께 써주는 시간이라는 걸요.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자꾸 멈추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평균이지. 하루에 30분 함께 걷는 이 시간, 평균 월급, 평균 연금보다 훨씬 값진 우리 집의 평균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바느질 교실은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슬픔을 견디려 오고, 어떤 이는 손자에게 줄 앞치마를 만들며 미소 짓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로 꿰매는 건 1000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멍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키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원증을 붙잡고 과거에 매달렸던 날들도 있었지만 저는 고무줄로 묶인 가계부와 바느질 교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비교 대신 감사, 불안 대신 준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숫자가 말해주는 평균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평균을 세워보세요. 저는 오늘도 작은 바늘 하나로 제 삶을 꿰매며 그 평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라는 말, 과연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약 27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절반의 사람들은 이보다 적게 벌고 있다는 뜻이지요.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봐야 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70만 원 수준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90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차이. 그러니 대부분이 속한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수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웃돌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명 중 1명 가까이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물가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7%였는데 수치만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 의료비 같은 노년층 필수 지출 품목은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노인 가구의 소비 중 40% 이상이 건강 관련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층이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드는데 꼭 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4년 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매달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급액 평균은 약 62만 원 수준이었고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30만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들어간다는 통계청의 노인가계 지출 자료를 떠올려 보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요. 해외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노후 소득 대체율은 낮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연금 제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평균 31%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치인 62%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국제 비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현실도 고령층에게 불리합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근로조건 역시 불안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노년층 재취업은 주로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며 이는 가계 소득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매년 조사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를 보면 60대 이후 계층의 행복지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집단은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우울감, 고립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이 주관한 Health and Retirement Study 2022에서는 경제적 준비가 충분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돈과 행복이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정이 확보되어야 삶의 만족도 역시 유지된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대 간 부양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세대 간 부양 실태와 인식 조사 2023에 따르면 50대와 60대 부모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가 부모 부양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낀 세대 문제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녀까지 도와야 하는 50대, 60대가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지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6%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비 비중은 인구 비중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앞으로 2035년이 되면 고령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건강비용의 급증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 통계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를 둘러싼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중위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부양 부담까지 겹치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선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통계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바라보며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지탱해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생활 속의 작은 대안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령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절벽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고용센터에서는 4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기업이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합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경비시설관리뿐 아니라 행정, 상담, 돌봄 같은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고령층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해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정에 간호사 생활지원사를 신속히 파견하고 있고 부산시는 오시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매년 수천 개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들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의료 돌봄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동네 단위로 묶어 제공합니다. 덕분에 노인이 병원 요양원 집 사이를 전전하지 않고 한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또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이 일정 기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현금 급여 또는 서비스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돌봄을 택할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런 해외의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한국에서 단순히 병원 진료비 지원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체계와 가족 돌봄 보상이 병행된다면 고령층의 삶은 한결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노후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공적 안전망과 지역 공동체의 연결망이 강화될 때 비로소 해법이 열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지금 생활비가 모자라 힘들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복지관을 먼저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작은 실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계부에 우리 집 평균을 적어보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건강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남들과 비교에 뒤처졌다는 자책에서 벗어나 제도와 제도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숫자가 아닌 관계와 준비로 단단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가 담긴 빛바랜 사원증이 들려있고 또 다른 손에는 내일의 작은 등불을 밝히려는 듯 꼬깃꼬깃한 가계부가 들려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간 날들에 대한 미련으로 눈시울을 적시고 또 하나는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박한 희망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같았을지언정 마음이 향하는 길이 달랐기에 노년에 마주한 삶의 풍경 또한 이토록 달랐던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인생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난 그날 이후 지나간 날들의 영광에 갇혀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묶어두었습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을 치고 남들의 소식에 자신을 비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젊은 날부터 삶의 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로 고무줄로 묶인 낡은 가계부를 매일 밤 펼쳐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랑하는 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삶의 마지막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지나간 영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남들이 말하는 평균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만의 행복을 지켜낼 것인가. 그 작은 마음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빛깔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네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이 넘고 60을 지나
이른을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희망이라도 손수 가꾸며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텅 빈 손을 보며 한숨 지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는 시간의 소중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는 혼자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부와 이웃들이 마련해 둔 제도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손을 뻗으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어줍니다.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소박한 열정,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손 내밀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비교의 그늘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불안감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잠 못 이루지도 마십시오. 누군가는 낡은 사원증을 붙잡고 눈물 흘렸지만 누군가는 낡은 가계부를 펼치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어느 길로 발걸음을 옮길지 스스로 정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평균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내 삶의 온기를 스스로 지켜나가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행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신 선생님,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은 아직 마지막 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풍경을 서러운 눈물에서 감사한 미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초라한 하루가 아닌 소박한 기쁨과 잔잔한 감사가 가득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 잘 살아왔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